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관진 인관비리 석방에 대해 인천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형사수석부에 석방 결정에 대하여 법 이론이나 실무 측면에서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석방 결정을 납득하는 법관이 한 명도 없다며 법관 19년째인데 이런 식의 구속 적부심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고위 법관이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바꿔놓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판을 왜 정치행위로 폄훼하느냐며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나눠본 법조인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석방이다. 한편에선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판은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고도 합니다. 그런가요? 법원의 독립은 법관의 법과 양심을 권력으로부터 지켜주자는 것이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판결도 토달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지켜줘야 할 법과 양심을 저버렸다고 의심받을 판결을 내린 건 심판사 본인입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공동체의 법과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월요일이니까 뭐가 많겠죠? 네, 뉴스가 많습니다. 뉴스가 많고, 예, 오늘 미니도 있고 게스트도 많습니다. 자, 오늘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달려가 보죠.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부딪힌 뒤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배에 탄 22명 중 13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2명이 현재 실종 상태인데 밤새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충돌 선박 선장과 선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세월호 때와 이제 대처를 비교하려는 어쩔 수 없는, 예, 기자들의 어떤 속성 때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뉴스예요. 예. 뭐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고 대처가,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지금 특별할 건 없다고 보는데 저는 정상적이라면 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처하는 걸 보니까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안 했던 게 눈에 띕니다. 예, 이 뉴스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해군 투입이에요, 해군 투입. 예, 이번에는 해군 함정이 16척인가요? 그리고 헬기도 투입되고, 그리고 해군 소속 잠수사들 20여 명 투입되고 즉각. 근데 당시로 되돌아 가보면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이 구조함이었거든요. 예.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상부라고만 표현됐는데 도대체 누가 정확하게 제지했는지는 안 나오고 상부가 출동을 제지하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조그만 이 낚싯배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도 좀 배가 16척이 갔는데 그래서 구조 전문 함정인데 게다가 근처에 있었어요. 통영함 출동 명령을 다시 내리죠. 예. 말이 안 된다고. 또다시 제지하면서 해서 못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황 총장은 그에 사퇴합니다. 예. 사퇴를 당했다고 저는 보는데 당하고 그 다음 해에 곧바로 납품 비리로 구속이 돼요. 그리고 나서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가 되긴 했죠. 예. 예. 그리고 되돌아보면 통영함 출동을 제지한 게 누군가.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 세 분밖에 없어요. 해군 총장이 배를 출동시키라고 했는데 왜 사고가 나서 못하겠단 말이죠. 그게 이제 괘씸해서 이 양반을 찍어내고 납품비리 만들어서 억지로 엮어 넣었다가 결국은 무죄가 됐지만, 이때 누가 막았는지, 왜 막았는지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거꾸로 이제 정상적인 대처를 보다 보니까 그때 왜 안 했느냐 하는 게 다시 되짚어 지게 되는 사건이고 앞으로 당분간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됐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 전 차장이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건 참 저희가 이정렬 판사가 그렇지 않아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판사님이. 이건 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뒷조사를 당한 건 명백하단 말이죠. 그래서 뒷조사를 한 내용을 우병우 수석에게 전달한 추 전 국장은 구속됐어요. 이 일로. 네, 심지어 추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불만을 말하기도 했다라고 채널A가 보도하고 있는데 추 전 국장은 청와대 보고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거였다라고 인정하면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거면 이를 지시한 최윤수 전 차장도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기 보고 그걸 하라고 시킨 사람은 구속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게 이제 이 영장은 결국은 그 추 국장 이야기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이 시켜서 한 일인데 왜 나만 구속되느냐 이 말이고 법원이 이제 시킨 사람은 풀어준 건데 이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영장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었다고 다들 이제 추정하는 건데 이걸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되니까 막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관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이 두 사람은 절대 구속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관련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어요. 이건 이정렬 판사하고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순은 뭡니까? 네,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혐의입니다. 과학계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라고 JTBC가 보도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과학기술계를 감시했다라는 겁니다. 최소 300명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관련된 문건을 발견하고 검찰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아니 문화예술은 대중들에게 뭐 영화나 드라마가 영향을 끼치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치더라도 과학계는 왜 그랬을까요? 예. 이런 건 무슨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어떤 사건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발상을 하게 했느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 과학기술계가 갑자기 정보 비판을 한다든가 눈에 띄게 뭐 정보 비판은 어느 분야에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뒷조사를 시켜야 되겠다 할 만큼이면 무슨 계기가 있을 텐데 좀 그 계기가 궁금하고요. 일단 세월호 관련 사건이 아닐까. 당시에 정부 대처에서 과학계에서도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계기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건 박근혜 정부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왜 했을까? 그게 궁금하다. 1차 보도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거니까 그리로 가는 혐의가 추가가 된 겁니다. 추가가 된 건데 왜 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신기해요. 자, 다음 수는요. 네, 429조 원 내년도 나라 살림을 두고요.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까지 통과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특히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두고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안보다 1,500명 줄여서 1,500명 증원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7,000명 안팎, 국민의당에서는 8,000에서 9,000명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한참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의 공약 관련된 예산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지금 야당의 의지인 거죠. 실제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요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예산만 20년간 파온 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 SNS, 제가 오픈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 김동진 판사. 예. 굉장히 화제였어요.
관련 뉴스가 많이 있죠. 이것도. 네, 김관진 전 장관 등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에 잇따라 되자요. 여기에 대해서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도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 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세훈 전 원장 판결에 대해서도요.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적이 있다는 법조인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신광열 판사를 비판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 비판이라고도 보수 매체에서도 하는데, 이 석방 자체가 정치적인 거죠, 사실은. 석방 자체가. 그리고 이제 김동진 판사 페이스북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요.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되지 않느냐. 법관이 맡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쓰니까, 그때 이제 판결로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근데 김관진, 임관빈 석방처럼 굉장히 중대한 정치 범죄인데 그걸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피의자 2명을 풀어줬단 말이죠. 이런 경우 내 판결이 아니니까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동진 판사의 비판은, 대한 비판은. 그러니까 어떤 판결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 이걸 법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법관 독립이 어떤 판결에서에 대해서도 누구도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법관 판결에 이제 권력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법관은 독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신광열 판사의 석방은 법과 양심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런 석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거꾸로 해야 돼요. 그게 법관이 법과 양심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판결했다고 의심이 되면 그런 거 아니냐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그게 사회적인 압력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거죠. 예. 석방이 이상하다 계속 떠들어야 되는 사건인 겁니다. 이거 법과 양심 이해의 요소 아닙니까? 이런 판결 내는 거. 이렇게 계속 떠들어야 법관의 독립이 실제 유지되는 거죠.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저희 그래서 김동진 판사에게 급히 어제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꼭 모시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DJ 정치를 왜곡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통합을 강조하자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요.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입니다. 그렇군요. 바른정당에 이어서 이제 그럼 국민의당은 어떻게 되냐 싶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 호남계는 함께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안 대표는 이제 호남 베이스의 정당만으로 집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탈호남 그리고 영남 베이스 유승민 결합을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존속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때 소위 중도 보수 자리를 선점하고 있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 자리 그래서 이제 영호남 화합하고 합리적 보수 또 바람이 새네 오늘 또 적자로 나서겠다 이런 그림이고 호남계는 왜 자기들이 그런 보수 정당의 미끄럼이 돼야 하느냐. 안철수 대권을 위해서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해야 하느냐 이거거든요. 예. 정치적 노선도 다르고. 이제 거기에 예로 들려진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어요. 다시 한번 서로 이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특히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한 사람이 많은데 수건이 남북통일 아니었냐라면서 영호남 통합도 못하면서 남북통일 어떻게 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말로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헤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호남계 쪽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권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예. 노선도 다르고 안철수가 그만한 인물도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헤어지냐 그것만 남은 거죠. 사실 근데 정치는 그게 전부예요. 타이밍과 명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이정렬 판사 기다리고 있는데 자 제목만 짚고 몇 가지 넘어가죠.
네, 그러면 트럼프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소식. 네. 예.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게이트 특검 수사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남긴 글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플린이 부통령과 연방수사국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해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히려 합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유죄를 인정받고 죄송합니다. 플린이 합법적으로 행동했는데도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받으려 하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법방해죄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짧아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가 이런 얘기거든요. 플린을 해고한 이유는 그가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인수위 기간, 이제 미국 대통령 인수위 기간에 있었던 일은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아주 이상한 논리인데 이 기사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기사를 썼어요. 보니까 저도 봤는데.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인데 플리바겐을 했습니다. 플리바겐이라는 게 이제 내 죄에 있으니까 죄 있다는 거 인정할 테니까 형량 좀 낮춰줘. 뭐 이런 플리바겐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인수위 기간에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했던 그 기간에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플린을 해고한 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상한 논리냐면 트럼프 말은 플린이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FBI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네, 앞서서 그랬다라는 거죠.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불법이 없었는데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플린이 마치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모함했다. 이런 소리예요. 모함했다. 그래서 해고했다. 이런 논리 전개인데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걸 트럼프는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가 꼬인 거예요. 왜 꼬인 거냐면 플린은 그때는 러시아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니다. 있다고 바꾸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논리대로 하면 러시아 개입이 없었다고 한 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법방해죄가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개입이 있었다가 사실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말은. 이해가시나? 자가당착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말을 있어요. 연속해서 바꾸다 보니까 스스로 발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예. 플린이 거짓말한 걸 트럼프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신이 조사를 하던 FBI, 자신을 조사하던 FBI 국장이 있잖아요. 코미 국장. 해고했잖아요. 큰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플린을 조사하던 코미를 해고했는데, 플린이 거짓말한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죄가 있는 플린을 조사하던 코미를 해고했으니까 FBI 사법 행위를 방해한 게 된 거죠. 어쨌든 트럼프 트위터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 모르겠네요. 이해가실까?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트위터를 썼다. 이거예요. 거짓말을 하다가 연속으로.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논리가 정반대로 꼬였다는 거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정열 전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월요일이라 말을 꼬이고 혀도 꼬이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니요. 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네. 이 말은 나는 똑똑하다 이 말이죠. 아이, 무슨 말씀. 자, 우선 시간 역순으로. 네. 최윤수 국정원 2차장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거 예상하셨던 바입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아마 청취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당연히 풀리지 않겠냐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도 비슷했는데, 일단은 어떻든 풀리든 안 풀리든 간에 이종명 전 차장하고 아까 언급하셨던 최윤수 전 차장하고 같이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한쪽이 풀리면 다른 쪽도 풀리고 한쪽이 들어가면 다른 쪽도 들어가고 이랬었을 것 같거든요. 얘기 들어보면은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무기거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 입을 막을 필요가 있어서 꼭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전 차장은 무기거래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적부심에서 못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무튼 이제 구속되지 않겠나 싶었어요. 최 전 차장도 이종명 전 차장 적부심에서 못 나가니까. 근데 김영수 대법원장 얘기가 딱 나오고 나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영장 청구 기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김 대법원장 발언이 어떻든 외견상 보면은 뭐 이렇게 영장 판사들이든 누구든 간에 일선 판사들이 하는 걸 이제 뭐 존중하겠다 이런 뜻이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는데 대법원장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대법원장이 이제 그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지나친 판사 판결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달라는 네. 취지의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언론적인 얘기만 하지만 법관의 독립을 존중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죠? 대법원장이. 네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영장 기각이나 또는 뭐 구속 적부심을 통한 석방에 대해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요. 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시킬 때 부담을 덜고 기각을 시켜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전망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 판사들이 용기를 얻었을 것 같다. 용기를 얻었을 것 같다. 잠깐만요. 김동진 부장판사의 SNS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왜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데, 예, 그렇죠. 일단 뭐 거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속적 부심 결정이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 20년 가까운 경력 가진 현직 부장이 보더라도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또 김동진 부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가 또 좀 나오던데 보면, 예.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구속적 부심 결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중앙지방법원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커요. 거의 뭐 선도적이거든요. 예. 일선 법원 중에 제일 크니까. 그래서 중앙법원에서 하게 되면은 다른 법원에 그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기준점이.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동진 부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동진 부장이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판사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앞으로 구속적 부심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긴급체포 위법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 심지어 이제 변호사 몇 분 만나보니까 변호사를 이제 신났다. 이런 식으로 다 풀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났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김동진 부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이제 자기들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뭐 무슨 뭐 법관은 판결로만 말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자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제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서 김동진 부장이 또 얘기를 한 게 있던데 예. 그 부분은 막 김 부장 같은 이제 뭐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법원장 발언이 좀 답답할 거예요. 언론이니까. 예. 그렇죠. 예, 뭐 적폐청산이 시급한데 언제 지금 이런 거 지금 뭐 이렇게 옹호해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내부에서 이제 그 김 부장 같은 그런 그 견해일 것 같고 완전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염두에 둘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그냥 원론을 얘기했을 뿐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뭐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대법원장 얘기 중에 이제 뭐 정치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목적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 이제 석방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고 의심받는 거 아닙니까? 법리로 이해가 그렇죠.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석방이 정치적인데 그걸 비판하는 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게요. 오늘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를 하고 내일이나 네. 모레 다시 하죠, 또. 네,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하겠는데. 예. 이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을 이제 기각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의 이때까지 계속 기각됐던 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건 다 기각됐으니까 네. 이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법리는 네네. 모르고 예. 계속 이어진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볼 때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을 기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죠. 더 말씀드리면 잘못됐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장 기각 이유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의자의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서 구속하기는 이제 적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추국장은 부하 직원인데 구속됐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이 가담 정도와 경위가 중하다고 보는 거냐라는 건데.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잘못된 건데 어떻든 해놨으니까 이게 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보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체념한 것 같았거든요.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구속이 이번엔 되는 거구나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렇죠. 왜냐면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예. 부하 직원이 구속됐는데 상사는 풀어줄 수 없다는 게 본인도 법전 출신인데. 예.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했을 텐데 의외로 풀어주니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번 최 전 차장 영장 기각 결정만 놓고 본다면 예. 이 가담 정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예. 했을 때 이걸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밀어버린다면 우 전 수석도 사실 또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만 보면. 그래서 지난번 집행유예로 나왔던 이영선 예. 예. 그렇죠. 이영선 행정관이 집행유예로 나와버렸잖아요. 시경 예. 1년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그때 논리가 결국은 예. 다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그런 논리로.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 보고 저는 걱정했어요. 예. 네. 다 이렇게 밀어버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 재판을 한 재판부가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하게 된다면 논리가 일관돼야 되니까. 예. 그거는 큰 문제가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빠져나가기 힘들다 보고 예. 다른 관계자들 등의 중요 관계자들 이렇게 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일반인들이 갖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외에도 사실 많아요. 구속 적부심이 누구는 석방되고 누구는 석방 안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동진 부장판사도 열받은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앞으로 그러면.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거냐. 예. 예. 당장 사건 밀려올 겁니다. 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나머지 누가 석방되고 누가 석방 안 됐는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는 내일 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이게 12월입니다. 이제 이 2017년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것이다. 2017년 병신년. 응? 참 이런 식으로 참 오랜만에 불러보네. 병신년. 이상하게 입에 붙네 이게. 모쪼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2017년 병신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진심을 담아서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끝났어. 뭘 더 말해. 뭔 얘기를 더 해. 진우야 끝났다고. 눈을 떠가 어떻게 쳐다보나. 아이고 참나. 됐다고. 나 이제 너 이제 안 키워줘. 내가 네 얘기나 자꾸 해줄 것 같아? 네 바라는 대로 안 해줘. 가보면 저때 은근히 나한테 기대한다니까. 진우 저거나 저 털보 저거 내가 키워놓은 거 아니야. 저 괜히 키워준 것 같아. 이제부터 난 너네 얘기 안 해. 내 얘기하면 너네 뜬다고. 저것들 말이야. 내가 키워준 것도 모르고. 특히 털보 저거. 진우 너 마찬가지야. 눈 안 깔아?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꼭 다시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두 분을 어쨌든 두 분이 나와 계시고 오늘 또 이제 얘기할 내용은 좀 오래된 내용인데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비자금이 또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네. 내곡동 땅이죠. 그리고 평창 땅이고. 예. 네. 요 두 사저에는 공통점이 있다. 네. 사저 구입 관련해서. 이 사저 부지 관련해가지고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는 사실 특검까지 갔던 사안이라. 예. 네. 그리고 이 내곡동 사저의 특검은 여기 나와 있는 주진우 기자의 취재로 사실 시작된 겁니다. 네. 특검 전문이에요. 주진우 기자가. 특검 몇 건 했어요. 네. BBK 특검과 네. 내곡동 땅 특검 그리고 김어준 총수와 공동으로 선관위 디도스 사건. 네. 선관위 디도스 사건 특검. 제가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검 유발자. 자, 그런데 이 내곡동,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구입권은,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보면,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땅 투기한 거 아니야? 예. 예. 기획부동산 아니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농후합니다. 네. 그때 특검은 이제 구입 자금에 집중했거든요. 예. 네, 구입 자금도 이상합니다. 많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땅은 원래 본인 땅인데 이렇게 쿠션 맞고 돌아와가지고 이거 그때 그린벨트를 다 풀고 나중에 닦아 올라가면은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사실 내곡동 그 사저터 내곡동 땅을 찾게 된 이유가 제가 그 동네에서 밥을 먹는데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내곡동 주변의 그린벨트 땅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 업자를 저도 만나봤습니다. 네. 야밤에 새벽에 같이 갔어. 네. 그리고 그 사저로 그 예정지 뒷부분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이 자꾸 와서 예비군 훈련장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곡동 사저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린벨트가 풀려서 거기가 상업지구나 주택지구로 바뀌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갔던 그 시세 차익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그렇죠. 그 땅을 그 우회 증여, 네. 그렇죠. 증여를 해서 그 또 차익을 아들한테 그냥 넘기고 국가 예산을 거기다가 또 얹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한 그런 정황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오래된 사건이라 이게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한 가지 일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예. 그분은 그렇게 꼼꼼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비자금 얘기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 땅 구입할 때 돈을 누가 줬다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데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건 제껴놓고 그것도 한 덩어리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기획 부동산이 아니었나 싶은 의혹이 있어요. 이 땅은 2004년과 2005년 박안무개 씨가 매입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울시에서 산하기관이었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팀장을 지냅니다. 이명박 시절에 이 땅을 탑니다.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예. 서울시 산하 공무원이 이 네. 땅을 사요. 그리고는 2010년 1월 15일에 그 박 팀장이 유안무개 씨라는 사람한테 그냥 증여합니다. 수양 여기서부터 정말 골 때립니다. 이게 당시 사건이 여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안 가고 돈 어디서 샀냐에 특검이 맞췄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을 이명박 서울시 산하의 공무원 한 사람이 사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땅을 유모 씨라고 하는 밥집 하던 분에게 줍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라 거기는 산이에요. 야산이 되어서 그린벨트 지어있긴데 그 집만 그린벨트를 풀어줘요. 이렇게 배꼽으로. 그러니까 땅이 쭉 이렇게 쭉 있으면 네. 볼록 들어간 그렇죠. 배꼽처럼. 예. 조그만 땅만 딱 그린벨트 풀어줍니다. 그죠? 네. 배꼽으로 거기만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거기가 고급
한정식 집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 수양이었죠. 그 네네, 한정식 이름이. 네. 그 이상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청장님 또. 그 수양이라는 한정식을 한정식 집입니다. 그 대지로 풀어줌으로써 그 가격이 완전 급등을 하죠. 그 당연히. 땅에. 네. 전부 다 옆에는 그린벨트인데 고기만 볼록 튀어나오게 예. 풀어줍니다. 그거까지만 해도 너무 이상한데 그 뒤를 그 땅을 이시영 씨가 사게 하고 예. 그 주변을 경호실에서 또 삽니다. 이게 왜 이상한지 설명해 주세요. 그 경호실에 사는데 그 총 들어간 돈이 54억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 대지는 공시지가가 14억으로 돼 있었고요. 그런데 11억에 사죠. 예. 그 이시영 씨는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절반 가격으로 사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시영 씨는 그러니까 이 밥집 하시던 분이 땅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20매덕 땅을 그냥 공짜로 받아요. 이런 신기한 일이. 그런 다음에 이 땅을 이시영 씨는 그 공시지가도 안 되는 돈으로 사요. 예, 예. 실제 그 금액이 한 반값으로 사는 거죠. 실제 금액의 반값으로.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더 이상한 것은 뒤에 이때 동원된 돈이 비자금이다. 예. 라는 이제 수사를 특검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이 비자금인 건 당연하고 애초에 이 땅 누구 거야? 이거 질문을 다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사고 더 이상한 건 주변 땅이죠. 그 주변 땅을 이제 경호실에서 실제로 공시지가가 한 4억밖에 안 되는데 예. 43억을 주고 삽니다. 임야거든요. 그린벨트여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집이거든요. 거기다가 땅이거든요. 맹지예요. 맹지요. 길이 없는 맹지였어요. 예. 저도 제가 이 내곡동 사저터를 발견하고 그 옆에 10평짜리 땅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싸가지고 제가 알박기로 원두막을 지으려고 살려고 그랬었어요. 맞다. 그때 저희가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학수 청장이 플란다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 알바끼로 사자. 그랬을 텐데 너무 이상하죠. 정리하면 원래 그린벨트여서 예. 굉장히 싼 땅이죠. 예. 개발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네. 산이에요. 산. 네. 거기다가 조그만 땅을 하나 삽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공무원 누군가가 예.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삽니다. 그걸 산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땅을 어떤 아주머니에게 팔아요. 파는 게 아니라 줘요. 줘요. 증여. 그냥 줍니다. 준 다음에 그 기간 동안 거기서 한정식을 하라고 하면서 그 땅만 그린벨트를 풀어주죠. 네. 예. 그걸 이시영 씨가 그 땅값의 절반 가격으로 사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변 땅들은 10배 넘는 가격으로 10배 넘는 가격으로 세금으로 삽니다. 누가 사느냐? 경호실에서. 네. 그래서 합쳐놓으니까 이 땅값이 확 올라가죠. 54억으로 됐는데,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냥 확 산 게 아니라, 수양이라는 한정식 집의 주인이 처음에는 80억에 바깥에다 내놓는 척을 해요. 네. 근데 그 땅이 맹지고 그린벨트인데 누가 80억에 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액션 하나, 스텝을 하나 취해놓고. 그걸 또 싸게 50억에 샀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네. 주장해요. 다 꼼꼼하게 절차는 이루어져요. 그리고 특검 시작하자마자 유모 씨는 도망을 갑니다. 아니, 유모 씨는 미국에서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유모 씨는 수사 안 했어요. 네. 이 땅 공짜로 받은 사람 왜 당신은 공짜로 땅을 받았냐? 물어봐야 되는데.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여기는 특검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모 씨는 전혀 귀국하지 않았고요. 유모 씨 딸하고 전화 통화가 됐는데요.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수사를 안 했어요, 이거는. 네. 이게 진짜 이상한 건 대목이거든요, 이 땅. 그 대목 이외에 또 한 가지 대목이 사실 대통령 그 사저에다가 경호동을 짓는 것은 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 대통령이기 때문에 짓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 딴 상에다가 경호동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거 유사일에 처음이었을 겁니다. 증여 어차피 사서 지을 거 아들한테 줘야 되니까 증여세 회피 이게 논란이 있었죠. 사전 그것도 증여죠. 있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산 땅은 아주 싸게 사고 네. 나머지 땅들은 크게 비싸게 샀어요. 정부 돈으로. 근데 정부 돈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아들은 정부 돈으로 주변 땅을 높은 가격으로 산 것을 증여받게 되는 건 나중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특검에 안 들어갔다면 증여받게 되는 것이었고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땅이 나중에 그린벨트를 풀 거다. 예. 대통령, 왜냐면은 대통령 사전이니까 당연히 풀어줘야 되죠.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예. 주변들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 내곡동 땅이 땅값이 확 원래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게 그린벨트를 풀면서 확 올라갔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 그 주변 땅 소유자들이죠. 그 주변 땅 소유자들의 혹시 이명박 친인척이 없느냐. 이미 이상득 씨가 농장을 하고 있어요. 농원 500m 거리에서.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부인도 거기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욱이 그 주변에 땅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가차명으로 다 많이 샀어요. 수서, 내곡동, 세곡동 일대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는 아들에게 세금으로 집 좋은 걸 장만해서 물려준다는 게 그렇죠.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땅의 그 가치를 높여가지고 예. 이미 사 놓았던 그렇습니다. 가족들 친인척의 시세 차익을 크게 올린다는 계획 하나. 예?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서울시장 취임할 때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계획성 있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항상 1차 방정식이 아니고 고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종류의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전 매입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론 그 동원됐던 돈도 다 비자금이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죠. 예, 그 돈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2013년 5월 24일입니다. 원래 5월 23일이라고 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서 죄송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서 5월 14일로 바뀌었는데 특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구이동 이상은 씨 집 베란다에서 현금을 6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것 10,000건으로 네. 6억. 얼마나 많습니까? 보스턴 가방과 노트북 가방, 여행용 가방에 들고 와가지고 청와대 붙박이장에 넣어두었다가 김아무개 행정관이 나중에 보관했다가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알리바이를 그렇게 구성했어요. 자, 이시영 씨가 왜 이시영 씨 돈을 큰아버지 집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큰아버지 집 베란다에 두고 있다가 6억을 쌓아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넣었다가 이거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리바이 자체가. 근데 그 옆에 있었다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 박아무개 씨가 그 특검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돈 6억 원을 저기서 주셨죠? 그러니까 저희가요? 금시초문인데요. 네,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빨이 안 맞았죠 이때. 네. 근데 그 만들어진 2013년 5월 23일. 2013년입니까? 2011년 아닌가요? 2012년 23일.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날이 자, 있어요. 5월 24일 돈을 받았다는 그날, 이상은 씨가 베란다에서 돈을 줬다는 그날, 이상은 씨는 서울 구이동에 있지 않고 그때 경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주에 있었고, 이시영 씨, 이명박의 아들 이시영 씨도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증언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 서울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증거를,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 옵니다. 고속도로 통행증도 만들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언과 증거는 차후에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당시 큰어머니가 저한테 받았대요? 이렇게 말해요. 예. 그 서울에 있었던 큰엄마는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줬다고 하는 큰아버지하고 받았다는 이시영 씨는 서울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 6억의 비자금 문제가 또 최근에 진선미 의원이 밝힌 힐스테이트 전세금 예. 그 6억 4천입니까? 그거 저희가 다 해놨어요. 그때 몇 년 전에 저희가 다 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이명박 대통령까지밖에 못했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됐어. 오늘은 이야기를 마무리를 아니, 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못 갔는데 아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못 갔는데 3부에서 10분 저희가 더 하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 공통점까지는 얘기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진우 기자, 안홍구 청장님 3부에서 10분 더 보겠습니다. 줄임문 닫습니다. 닫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2부에 이어서, 네,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사저 매입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주제로 2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는 하고 끝내야 되겠어서 10분을 더 합니다. 앞부분을 2부를 잠깐 요약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까지 했었죠. 이 사저의 부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공무원 모 씨가 이 땅을 삽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 땅만 이게 이제 산 바로 아래인데 요 땅만 딱 잘라가지고 그린벨트를 서울시장 시절에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유모 씨에게 이 서울시 공무원이 증여를 그냥 줍니다.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아닌데 땅을 공지시가만 해도 10억이 넘는 땅을 그냥 증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식당을 쭉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이 땅을 이시영 씨가 삽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삽니다. 사는데 살 때 동원했던 돈이 이제 비자금이다 하는 게 특검의 내용이었고 저희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땅이 애초부터 차명 보유됐던 거 아닐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으로 그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저로 이 땅을 세금을 동원해서 매입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가족도 아닌데 증여를 한 부분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 유모 씨는 특검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미국으로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애초에 차명 땅을 그렇게 대통령 임기 말에 소위 이제 기획부동산으로 아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물려주려고 한 거 아닌가. 대통령 사전인데 이 얘기를 한참 했죠. 한참 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평창동 케이스도 유사하다. 어떤 점 유사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이제 강원 평창군의 용평면 도사리에 있는 땅인데요. 최초에는 그 땅이 한 7만 평 되는데 그 땅을 최초에는 그 정윤회와 최순실 양 사람 명의로 정윤회가 3, 그다음 최순실 7이었던 그 지분 구조를 가지고 도입했던 거죠.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땅이 아니었던 공통점 그리고 주변인의 소율이 있었던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정윤회 씨와 그 최순실 씨가 이혼을 하면서 정윤회 씨가 가지고 있던 사물 전부 다 정유라 씨한테 주죠. 예. 그리고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70% 중에서 20%를 또 정유라한테 줘가지고 정유라와 최순실 씨가 5대5로 이걸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 JTBC에서 한번 밝혔지만 유상영 씨라는 그 최순실 씨 그 일 봐주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일 봐주는 사람으로 최순실한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유상영, 김수현이라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머리를 조금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해서 파악이 아니라 누가 검찰에서 유상영한테 보고했어요. 그래서 유상영이 그 최순실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이 휴대폰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또 뭐 잠깐 하면 스포츠 사업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역할을 그 사람 머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보니까.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허접한 좀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 주변에서는 브레인으로 통했습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 평창군의 그 도사리 땅을 거기다가 박근혜 씨의 그 사후 퇴임 후에 사저를 아방궁으로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죠. 아방궁 계획이라고 아방궁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유상영 씨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이분은 아방궁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단어를 그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크게 짓겠다는 생각이었나 보죠. 네.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사절. 네,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요. 이제 공통점을 보면 첫째는 원래 그 대통령 사저는 대통령이 대통령 땅에다가 지어주는 거죠. 원래. 네. 근데 이걸 보면은
그 정유라와 최순실 땅에다가 대통령 사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아들이 사서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다 짓겠다고 한 거였죠. 그럼 사저를. 네. 네. 경호동이 들어오게 되고 그 땅들이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목장지 용지였지 않습니까? 네, 목장지 그럼 임야. 그걸 다 이제 풀 수밖에 없죠. 대지로. 양쪽 다 그린벨트였던 걸 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진입 도로라든지 예. 그동안에 그 거의 뭐 임목도로 정도 나와 있던 것을 임도 정도를 그 다 도로를 완전히 다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였으니까 차도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못 짓게 하니까. 근데 이제 사저가 들어가면 거기에 정식으로 도로가 나죠. 예. 네. 그럼 그 주변 땅들은 급상승을 하게 되죠. 가격이. 예. 예. 그래 7만 평이나 되는 땅들에 대한 가치 상승이 지금 그 이시영 씨가 내곡동 땅을 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근데 지금 보내죠. 이제 내곡동 땅을 그때 사저로 이제 결국 진행을 했었으면 내곡동 땅 주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 가치가 급상승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이득을 볼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 최순실 씨가 그 주변 땅들을 소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가가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곳에 지으려고 했고 예.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세금으로 그 땅의 가치를 물려주는. 네. 세금 없이 원래 세금 없이 참. 사전 상속이라든지 상속세를 물고 사실 주는 게 맞는데 네.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모든 혜택들이 다 땅 주인한테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주인은 이시영 씨가 있었고 예. 이 경우에는 정유라 네, 씨가 있었던 거죠. 예. 아주 이상한 거죠. 정유라 씨가 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가 물려지는 상황. 예.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또 한 사건이 한 번 있죠. 당시에 외환은행 예. 그 이상화 씨를 통해 가지고 예. 스탠딩 LC라는 이 한국 땅을 담보로 해서 그 땅으로도 연결되네요. 그 땅하고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돈을 5억을 빌리죠. 예. 이거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간단 요약하면은 원래 이제 무역회사한테나 주는 LC를 예. 정유라라고 하는 10대에게 독일에서 대출받도록 과정을 봐준 예. 그때 담보로 제공된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공통점이고 저는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대목은 이 사저의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내곡동 땅 이 땅의 원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냐 차명소유 아니었냐 부동산이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으로 갔던 유모 씨 그러니까 그 사저 부지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한동안 그 네. 유모 씨에 대해서 검찰은 어디까지 조사가 말한 그때 특검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네. 근데 유모 씨하고는 연락이 안 닿고 유모 씨의 딸과 연락이 닿는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끝까지 영어로 대답을 해가지고 네, 조사에 한계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수사 내곡동 수사 다시 해야 된다. 자, 지금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감사합니다. 안원구 전 국세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법정 시한이 어제 그저께였거든요. 넘겼습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쟁점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6개가 마지막 견적이 남았었는데요. 네. 이제 4개는 사실은 좀 소소리로 넘어갔고 2개가 지금 중요합니다. 예.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공무원 증원. 예. 이 2가지에서 크게 걸렸고요. 세금에서도 2개 걸려있긴 하지만 이 2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부안이 공무원 숫자를 1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한 1,500명 정도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를 7,000명으로 줄이자. 뭐 이런 거죠. 네. 국민의당이 한 9,000명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이 이 정권 정책의 주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네. 거의 반토막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무원 증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부문의 예산인데, 예. 그거를 정부에서는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가져가겠다는 거고, 야당에서는 절반 이하로 치겠다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복지 재원 뭐 이쪽 부분을 특히 많이 잘라내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은 돈도 돈이지만 이제 그 숫자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원하는 3조 원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또 내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 제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 한 해로 한정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자,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예산 가지고 싸울 때 보면은, 명분은 그렇던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황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관전을 쭉 하셨는데 황당하게 삭감된 예산 혹은 이거는 잘 삭감됐다는 예산 좀 구분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전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이제 반대하는 논리가 선거 이후에 하자는 거거든요. 선거 이후에.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거 때 오히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도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번엔 참 특이하게도 선거 때 재개혁을 반대하는 아주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하긴 하는데 선거 이후에 해라. 선거 전에 하면 여당 인기가 너무 올라가지 않냐 이런 논리인가요? 한마디로? 근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분들이 대선 때 공약을 냈던 거거든요, 다. 물론 대부분 경우 반대하는 게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는 게 자기들도 다 찬성했던 것들입니다, 사실. 예. 찬성했던 거니까 이왕할 거 또 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미리 하고 자기들도 참여해서 했다고 자랑을 하면 될 텐데. 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고요. 그게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라. 네. 그것도 이제 7월에 하겠다, 여당이 그러니까. 그럼 선거 바로 직후에 하면 선거 때 분위기가 타니까 10월 이후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시기를 딱 찍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해라. 예. 네. 과거에 야당이 반대였을 때는 예. 오히려 야당들이 그 주장을 하고 여당이 막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은 정반대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속보이네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라고 하는 건. 아무튼 제가 볼 땐 저희 헌정사상 참 이런 경우 드문 일이어서 한번 기록 꼭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선진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주장한 걸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있었죠. 재미있는, 이게 기억에 남으시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황당 삭감 중에서, 몰카나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대비한 예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예결위에서 이제 심의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게 디지털 성범죄와 전면전 선포하고 영상을 지운다든지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진행하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걸 전액 삭감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삭감을 주장하죠?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국민들이
지지하거나 뭐 하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지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인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공약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보류한 건이 161개였는데 전체적으로 예. 그 중에 69개, 한 41% 정도가 대통령 공약 예산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는 이제 공약에 들어갔던 건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예. 예. 그 차원에서 이것도 반대를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없지만. 예. 그렇게밖에 생각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 디지털 성범죄 예산인데 이거는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청량님 보시기에 이건 공약에 들어가 있어 반대한 것 같다. 예. 그 법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고 예. 설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면 되죠. 그렇죠. 예. 예.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버스 와이파이 예산인데요. 이게 좀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쓰게 하자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비싼 우리 통신료 내고 핸드폰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특히 버스 정도에서는 좀 해주면 네네. 도움이 될 거라는 여론이 많아서 이것도 공약 예산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야당 쪽에서는 버스 회사에 보조금 줄 근거가 없다. 이제 뭐 그런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지자체 업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저도 알고 있는데 이미 지자체 버스 같은 거 사주구까지 있거든요. 버스는 공공이라고 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중앙정부가 아예 사주거든요. 예. 이게 도대체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나온 얘기가 더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뭐냐면 이게 그 속기록에 보면 예. 왜 반대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예. 그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실장이 예. 이걸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니까 이제 김기선 의원이란 분이 이게 젊은이들 때문에 쓴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못 쓴다고요? 하면서 예. 버스에서 핸드폰을 하게끔 권장하는 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국가에서 이걸 왜 권장하느냐. 애들이 핸드폰 갖고 놀면 교육상으로 안 좋다. 이제 뭐 그런 이유로 이걸 반대합니다. 젊은이들이 갑자기 애들로 바뀌면서 이 반대하는 논리로 지금 이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정책이 공약이다 보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네요. 버스 그러니까 그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죠. 무료 와이파이를 버스에서 쓸 수 있으면. 예. 대신 이게 이제 국민들 피부에 확 와닿겠죠. 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예, 피부에 와닿는. 시설물에 이제 와이파이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버스하고 철도는 당연히 하고 있고 버스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예. 이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이 통신을 많이 하게 되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요금제에 따라서는 사실 그 와이파이 없으면 그 아예 인터넷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10대, 20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학생들에게 평균 한 2만 원 이상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버스 와이파이를 허용하면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인터넷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네네. 라는 속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마 공약에 의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이상한 발언들, 예.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뭐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논리들이 등장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발언들 또 있습니까? 예, 뭐 많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속기록을 잘 안 보고 이제 인터넷에 중계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잘 안 보시니까 직접 보시면 아마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상황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무원 직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장우 의원이란 분이 계속 놀고 먹는 공무원들을 왜 늘려주느냐 계속 주장을 이제 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제 소방관들이 놀고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왜 늘리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소방관들 경찰관을 늘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하는 거죠. 예. 국무총리는 소방관 경찰관이 꼭 필요한 존재니까 채용해야 한다는 거고 네. 이 사람들은 그 공무원을 늘리면 안 된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방관 경찰관을 늘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알면서도 그 소방관 경찰관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죠. 놀고 먹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그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공무원 늘리는 거구나 계속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고 예. 이낙연 총리는 계속 그게 무슨 말이냐 소방관 경찰관이다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죠. 그 얘기 한 문장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 읽어보면 공무원 놀고 먹는 공무원을 늘리면 어떡하냐 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그게 아니라 소방관 경찰관들 얘기를 하니까 이장우 의원이 공직자들을 구조조정해야 할 거 아니냐.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소방관 경찰관들이 아니라 계속 공무원들,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라는 말을 반복하네요. 굉장히 길게. 예.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이게 소방관 경찰관이라고 특정해 줘야 되는데 계속 야당의 프레임인 공무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공무원 직원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언론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예. 마치 핵발전소냐 원자력발전소냐 하는 게 차이가 있듯이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방관 늘리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찬성할 테니까 야당은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언론도 그냥 공무원이라는 단어로 계속 보도하고 있고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까? 예, 그 외에도 이 촛불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사를 반영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촛불 시민들 안에 이제 태극기 시민들도 이제 개념을 좀 비슷하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왜 태극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느냐 하면 계속 그렇게 하시는 송석준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태극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예산은 자기들이 제출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태극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뭘 해달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SOC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OC요? 예, 토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태극기 국민들은 소위 이제 개발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억지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태극기 들고 외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한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더 해야 된다는 논리를 태극기 국민들의 뜻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군요. 계속 속기록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태극기 드시는 분들이 토건 사업을 좋아하시는 성향이 많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의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토건 사업을 늘리라고 주장한 건 아니잖아요. 길바닥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될까요? 지금 20년째 보고 계신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준 예산 편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언론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준 예산 편성 사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예산이 이제 통과가 안 되면 신규 예산 같은 어떤 이제 새로 변화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예산만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없었군요. 준 예산을 갈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야당이 주장하는 일부 사업을 받아줬거든요. 네.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야산이 원하는 사업 다 없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끝까지 이거를 물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예산들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더 커서 그런 사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때 포퓰리즘이 아니라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아동수당이나 돈을 선거 이후에 지급하라고 할 정도면
예. 지금 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못 써서 이게 이제 현 정부가 국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자기들 예산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예, 뭐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예상을 항상 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예, 이게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직도 12월 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거 예산 편성 과정 잘 안 지켜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여 년째 지켜본 분으로서 예전에 없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서 저희 연결 한번 했는데 희한한 일들이 지금 얘기한 거 이해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아주 많습니다. 예. 그거 정리해서 또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오늘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안원구 청장님의 이 얘기를 못하고 하셨다고.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홈페이지에도 많은 분들이 접속하시는데, 근데 이제 입금할 때, 안원구 파이팅 이런 것 좀 넣지 말고 이름을 넣으시라고. 네. 그래야 돈을 돌려받을 거 아니냐고. 입금명에 안원구 파이팅 이거 안 된다고. 꼭 본인 실명을 넣어달라고 네,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사항이죠. 네. 그리고 이런 문자가 왔네요. 삼시세끼 고기를 먹는 혈관미남. 제 혈관이 튼튼하긴 합니다. 네, 혈관미남 처음 들어보는 별명이라 소개했고요. MB의 반격이 시작된 듯합니다. 댓글들이 심상치 않아요. 특히 김관진 풀려난 이후 안보 관련 뉴스에 따로 몰려다닙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예. 저도 체크 중이고 데이터를 지금 축적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좋으냐? 거기에 사용됐던 아이들도 다 등록하고 있거든요. 등록해놓고 예전에 시발단 추적하듯이 추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선창 1호 사고, 이것도 이제 때로 몰려다니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대처, 별 다른 게 없지 않느냐, 혹은 더 못하지 않느냐고 뜬금없이 세월호 끌어와가지고 때로 몰려달리는 댓글들 시작됐습니다. 네.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보스턴인데요. 저희 교회 이름이 저수지 교회입니다. 왜 저수지라고 했을까요? 네, 저수지 교회. 자, 트럼프 얘기 알아들었어요. 뉴스공장 청취자들은 김호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해력이 빠릅니다. 네. 그런 분도 많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흘려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2부 지나가서 3부 들어가면 왜 앞에 했던 얘기 또 요약하냐고 하시는데 3부부터 듣는 분들도 있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분 동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광고랑 그래서 요약하는 겁니다. 네. 자, 예산 관련해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문재인 이름이 들어가서 싫은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르몽드는 아니고 르몽드에서 내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의 편집위원 편집장도 하셨죠. 인문결 연구소 있으나 독립적인 홈페이지는 없고 블로그만 있는 상태죠. 아직도? 카페요. 카페만 있고. 자, 글로벌 팩트 체크까지도 하시는 지난주에 안철수 대표의 독일 방문 관련된 글로벌 체크 한번 했고요. 저희 글로벌 체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응답을 잘 안 해서 금방금방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만났다고 하는 이제 상대 고위 관료나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쫙 보내가지고 쫙 하려고 하는 중인데 그 중에 안철수 대표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빠르게 응답을 온 분이고요.
자, 그러면 소장님과 함께 오늘은 무슨 주제를 할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팩트 체커라는 새로운 또 그 직책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 많은 외국에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 관련해서 뭐 제보를 해주시면은 뉴스 공장에서 어디다 제보를 합니까, 근데? 뉴스 공장에다 제보를 하면 되죠. 아니, 소장님한테 직접 제보하는 방법은 뭡니까? 저한테도 해도 되는데 그 뭐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메일 주소 그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 말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빨리빨리 할 수 있을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아까, 초반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잠깐 얘기했습니다. 예, 트럼프. 결국 이 러시아 게이트에 발목 잡히나. 그럴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메인은 메르켈 총리가 정치 위기를 맞았거든요. 이 4선을 앞두고. 독일이 연정이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대연정으로 과연 돌파 가능한가 이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바다 건너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내 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되면은 이 국제 문제,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도 사실 내 코가 석자인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반경이 좁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결국은 이게 작년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의 어떤 정책에 넓은 의미로 정책에 관여를 과연 했느냐. 여기 있어서 그 트럼프 당시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캠프에서 관여를 과연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러시아와 손잡고 트럼프가 대선에 개입했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시키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모종의 미략이 있었느냐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문제가 돼요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서한지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다가 이스라엘 그 촌을 건설하잖아요. 강제로 이스라엘 국민들을 이주시켜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려고 거기가 자기들 땅이라고 이제 영구적으로 주장하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 이거는 그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유엔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서 오바마 정부도 그거를 막질 않죠. 그런데 그거를 그 트럼프 현 대통령의 사위인 쿠시너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미국 언론에서는 이것과 연관을 시키던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제재안을 막도록 그 어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손을 쓰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러시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도 그때 있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세트로 풀어주는. 그렇죠. 이런. 오바마가 러시아 우리가 이제 대북제도만 하는데, 오바마가 러시아 제재를 해놓은 걸 풀어주는데. 그렇죠. 그런 대가로 해서 이스라엘도 같이 풀어주자. 이거는 뭐 그런 추측이죠. 이런 것이 있지 말이 꼬인. 월요일 날은 꼬이는 날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한테는 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줬느냐. 어쨌든 러시아를 끌어들였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앞에 그 우리 공장장이 얘기하셨던 글로 연결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뮬러 특검이 그 플린 전 그 안보 보좌관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그 양형 거래라고 하잖아요. 플리바겐이라고. 내가 조금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면은 좀 감해줄 수 있다. 요거는 본인 찾아보니까 한 5년 이상 형을 받을 거를. 그렇죠. 집행유예나 한 뭐 6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플린 전 보좌관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 끝장날 수 있는 사안을 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를 한 거죠, 거래. 본인의 그 유죄를 그 실토를 했다. 우리나라도 이거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는 암암리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있죠.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예. 글쎄, 공식적으로. 그거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니까. 더 큰 범죄를 잡아내기 위해서 보통 이걸 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거래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플린이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끈을 하고 트위터에다가 글을 남긴 것이 거꾸로 발목을 잡는다. 그렇죠.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발목을 잡게 된 것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사법적인 행위에 관여를 한 것을 인정할 거리 돼버리는 것인 것. FBI 수사를 방해한 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왜냐하면 것이고. 당시에 FBI 국장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네. 예. 그 다음에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 논리적인 문제가 되는데 아까 네. 공장장이 말씀 잘 하셨어요. 예. 그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아침에 시도에다가 반만 성공했으니까 예. 소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들어보고 저보다 나은지 볼 테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네. 하면서 어떻게 되냐? 나도 헷갈리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풀리는 그때는 러시아 개입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플린이 거짓말을 해서 잘랐다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있는 게 되는 거니까. 있는 게 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지금은 그때 자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무조건 무죄라 놓고 네. 나머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뒤집어진 이게 말이에요. 반대로 돼버린 거죠. 네.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실수를 한 것이 한 꼴이 돼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언급이 안 나옵니다만은 플린까지 왔기 때문에요. 예, 플린이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플린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트럼프의 그다음에 그 장남, 사위. 그다음 사위 쿠시너까지. 쿠시너. 예. 그쪽으로 이제 몸통이 일단은 거기다. 근데 실제 몸통이 거기겠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겠죠. 근데 그거는 뭐 추측이고. 사위 정도는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사법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위는 쿠시너는 그 분명히 이번 다음 차례가 이제 그렇게 될 거고 특검에 불려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곧 조만간 오게 된다 이거죠. 사위는 너무 많은 일들이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위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딸이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저 쿠슈나가 오늘 미국 날짜로 3일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무슨 연설을 합니다. 그 관련 한번 우리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쿠슈나가 유대인이어서 또 그런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또 있죠.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문제가 또 옆으로 번지니까 일단 거기까지 우리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독일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3분밖에 안 남은데 하시겠습니까? 네, 해야죠. 그래도. 시도해보죠. 예. 자,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가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독일의 그 세 개의 정당이 색깔이 검은색, 노란색, 초록색이기 때문에 자메이카 국가 색깔하고 국기 색깔하고 이제 비슷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 뭐냐면은 지난 총선에서 제1당 그러니까 승리를 했던 하지만 과반에 실패했던 그 기민연 혹은 기민당이라고도 하죠. 기독교 민주당이 메르켈 총리죠. 다시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독교 사회당, 그 다음에 기사당, 그 다음에 기독교 사회당은 워낙에 이제 같이 항상 왜냐하면 지역 정당이기 때문에 붙어 있으니까는 그렇게 치고 기민 기사는 붙어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 자민당 이 정당이 노란 색깔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정당은 우파죠. 그러니까는 우파 중에서도 친기업 성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류 우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념이 빠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념이 빠지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쪽에 이제 속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 세데우 그러니까는 기민당보다 더 약간 오른쪽에 가 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당이 이제 녹색당이거든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데 친한강. 세데우 기민당을 가운데 두고서 자민당하고 녹색당하고 이게 좌우로 양쪽에 서로 좀 안 맞는 정당이거든요. 그걸 묶어서 지금 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를 했죠. 여러 가지 실패한 이유가 일단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그 핵 발전은 이제 폐기하기로 2030년까지 폐기하기로 됐지만 이 화석 연료를 2020년까지 폐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자민당과 녹색당이 전혀 맞지를 않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조세제도에서도 전혀 둘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거라는 거죠. 자민당이 결렬 선언하고 일어서 그렇죠. 재밌는 게 자민당이 먼저 결렬 선언을 했어요. 난 녹색당이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죠.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독일은
참고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독일은 한 5-6개 정당이 항상 원내에 진출해 있거든요. 그렇죠. 독일식 정당 명부제 때문에 지지율 만큼 받기 때문에 네네. 항상 연정을 안 하면은 사실 구성이 안 돼요. 구성이 안 돼요. 예. 다수당이 구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하려고 그랬고 2차 대전 이후에 항상 구성해 왔는데 처음으로 연정 구성에 실패했다. 그렇죠. 위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위기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제1 야당인 3인당과 대연정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그러니까 대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규모가 크거든요, 얘네들은. 여당하고 제1 야당하고 연정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과연 그럼 가능할 것인가. 근데 3인당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생각된 것이 할 때마다 대연정에 참여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을 배반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박근혜 정부랑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왜 했을까? 그게 궁금하다. 1차 보도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거니까 그리로 가는 혐의가 추가가 된 겁니다. 추가가 된 건데 왜 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신기해요. 자, 다음 수는요. 네, 429조 원 내년도 나라 살림을 두고요.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까지 통과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특히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두고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안보다 1,500명 줄여서 1,500명 증원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7,000명 안팎, 국민의당에서는 8,000에서 9,000명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한참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의 공약 관련된 예산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지금 야당의 의지인 거죠. 실제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예산만 20년간 파온 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SNS, 제가 오픈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김동진 판사. 굉장히 화제였어요. 관련 뉴스가 많이 있죠, 이것도. 네, 김관진 전 장관 등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에 잇따라 되자요. 여기에 대해서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도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 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세훈 전 원장 판결에 대해서도요.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적이 있다는 법조인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승광열 판사를 비판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 비판이라고도 보수 매체에서도 하는데, 이 석방 자체가 정치적인 거죠, 사실은. 석방 자체가. 그리고 이제 김동진 판사 페이스북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요.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되지 않느냐. 법관이 맡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쓰니까, 그때 이제 판결로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근데 김관진, 임관빈 석방처럼 굉장히 중대한 정치 범죄인데 그걸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피의자 2명을 풀어줬단 말이죠. 이런 경우.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관진, 임관빈의 석방에 대해 인천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형사수석부에 석방 결정에 대하여 법 이론이나 실무 측면에서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석방 결정을 납득하는 법관이 한 명도 없다며 법관 19년째인데 이런 식의 구속 적부심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고위 법관이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바꿔놓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판을 왜 정치 행위로 폄훼하느냐며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나눠본 법조인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석방이다. 한편에선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판은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고도 합니다. 그런가요? 법원의 독립은 법관의 법과 양심을 권력으로부터 지켜주자는 것이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판결도 토달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지켜줘야 할 법과 양심을 저버렸다고 의심받을 판결을
내린 건 신판사 본인입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공동체의 법과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월요일이니까 뭐가 많겠죠? 네, 뉴스가 많습니다. 뉴스가 많고, 예, 오늘 미니도 있고 게스트도 많습니다. 자, 오늘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달려가 보죠.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부딪힌 뒤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배에 탄 22명 중 13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2명이 현재 실종 상태인데 밤새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충돌 선박 선장과 선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세월호 때와 이제 대초를 비교하려는 어쩔 수 없는, 예, 기자들의 어떤 속성 때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뉴스예요. 예. 뭐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고 대처가,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지금 특별할 건 없다고 보는데 저는 정상적이라면 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처하는 걸 보니까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안 했던 게 눈에 띕니다. 예, 이 뉴스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해군 투입이에요, 해군 투입. 예, 이번에는 해군 함정이 16척인가요? 그리고 헬기도 투입되고, 그리고 해군 소속 잠수사들 20여 명 투입되고 즉각. 근데 당시로 되돌아 가보면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이 구조함이었거든요. 예.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상부라고만 표현됐는데 도대체 누가 정확하게 제재했는지는 안 나오고 상부가 출동을 제재하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조그만 이 낚싯배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도 좀 배가 16척이 갔는데 그래서 구조 전문 함정인데 게다가 근처에 있었어요. 통영함. 출동 명령을 다시 내리죠. 예. 말이 안 된다고. 또다시 제지합니다. 그래서 못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황 총장은 그에 사퇴합니다. 예. 사퇴를 당했다고 저는 보는데, 당하고, 그 다음 해에 곧바로 납품 비리로 구속이 돼요. 그리고 나서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가 되긴 했죠. 예. 그리고 되돌아보면 통영함 출동을 제지한 게 누군가?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 세 분밖에 없어요. 해군 총장이 배를 출동시키라고 했는데 왜 사고가 나서 못하겠단 말이죠. 그게 이제 괘씸해서 이 양반을 찍어내고 납품비리 만들어서 억지로 엮어넣었다가 결국은 무죄가 됐지만, 이때 누가 막았는지, 왜 막았는지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거꾸로 이제 정상적인 대처를 보다 보니까 그때 왜 안 했느냐 하는 게 다시 되짚어 지게 되는 사건이고 앞으로 당분간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됐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 전 차장이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건 참 저희가 이정렬 판사가 그렇지 않아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판사님이. 이건 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내 판결이 아니니까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동진 판사의 비판은, 대한 비판은. 그러니까 어떤 판결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 이걸 법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법관 독립이 어떤 판결에 대해서도 누구도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법관 판결에 이제 권력이 또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법관은 독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신광렬 판사의 석방은 법과 양심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런 석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거꾸로 해야 돼요. 그게 법관이 법과 양심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판결했다고 의심이 되면 그런 거 아니냐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그게 사회적인 압력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거죠. 예. 석방 이상하다 계속 떠들어야 되는 사건인 겁니다. 이거 법과 양심 이해의 요소 아닙니까? 이런 판결 내는 거 이렇게 계속 떠들어야 법관의 독립이 실제 유지되는 거죠.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저희 그래서 김동진 판사에게 급히 어제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꼭 모시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DJ 정치를 왜곡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통합을 강조하자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요.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입니다. 그렇군요. 바른정당에 이어서 이제 그럼 국민의당은 어떻게 되냐 싶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 호남계는 함께 가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안 대표는 이제 호남 베이스의 정당만으로 집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탈호남 그리고 영남 베이스 유승민 결합을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존속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때 소위 중도 보수 자리를 선점하고 있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 자리 그래서 이제 영호남 화합하고 합리적 보수 또 바람이 새네요 오늘 또 적자로 나서겠다 이런 그림이고, 호남계는 왜 자기들이 그런 보수 정당 뒷조사를 당한 건 명백하단 말이죠. 그래서 뒷조사를 한 내용을 우병우 수석에게 전달한 추 전 국장은 구속됐어요. 이 일로. 네, 심지어 추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불만을 말하기도 했다라고 채널A가 보도하고 있는데, 추 전 국장은 청와대 보고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거였다라고 인정하면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거면 이를 지시한 최윤수 전 차장도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기 보고 그걸 하라고 시킨 사람은 구속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게 이제 이 영장은 결국은 추 국장 이야기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이 시켜서 한 일인데 왜 나만 구속되느냐 이 말이고, 법원이 이제 시킨 사람은 풀어준 건데, 이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영장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었다고 다들 이제 추정하는 건데, 이걸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되니까 막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관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이 두 사람은 절대 구속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관련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어요. 요건 이정일 판사하고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혐의입니다. 과학계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라고 JTBC가 보도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과학기술계를 감시했다라는 겁니다. 최소 300명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관련된 문건을 발견하고 검찰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아니, 문화예술은 대중들에게 영화나 드라마가 영향을 끼치니까 그랬다고 치더라도 과학계는 왜 그랬을까요? 예. 이런 건 무슨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어떤 사건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발상을 하게 했느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 과학기술계가 갑자기 정부 비판을 한다든가 눈에 띄게, 정부 비판은 어느 분야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뒷조사를 시켜야 되겠다 할 만큼이면 무슨 계기가 있을 텐데, 저는 그 계기가 궁금하고요. 일단 세월호 관련 사건이 아닐까. 당시에 정부 대처에서 과학계에서도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계기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건